주시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소순진 실장님께서 기업 ESG와 연계한 살림의 활용 방안의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 인증실 담당하고 있는 소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 이제 한 3년 차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좀 많은 기업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좀 기획한 이유가 기업분들이 저희 산림 쪽에 더 많은 관심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 기업분들 어떤 투자 자금이 저희 산주에게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두 연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ESG라는 아주 거시적인 그러한 환경과 배수권 거래제에 대한 어떤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산림을 어떻게 좀 더 그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가 제 발표의 핵심이다라고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바라보는 탄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림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두 번째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현황의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자그마한 소망,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소 시장, 앞서서 ETS 말씀을 하셨지만 탄소 시장을 산림에서 일하고 있는 제가 바라볼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하는 활동, 그 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같은 경우도 산림을 흡수하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마 요거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탄소 시장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시장이 따로 있고 자발적 시장, 비규제 시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선을 겪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된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시장이 있습니다. ETS가 해당되는 거고, 그것 말고 규제를 넘어서 더 큰 범위의 어떤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는 자발적 탄소 시장이 있고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관련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KETS, 우리나라의 ETS 관련된 외부 사업의 담당 기관이고, 또 하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산림탄소 상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좀 앞서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제도가 뭔지, 우리 제도가 어떻게 ESG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 ETS,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하나의 분야로 산림 분야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직 경계, 공장 범위 밖에서의 이루어지는 산림 활동에 대해서 크레딧이 부여되고, 그 크레딧을 활용하는 시장이 뭐냐면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당 대상 기업, 우리나라의 큰 기업 800개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사가는 그러한 시장이 요 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산림탄소 상세 제도는 이거는 이제 조직 경계와 상관없습니다. 산림에 어디든 해당되는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탄소 흡수원을 유지 증진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산림청이 인정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고, 기업들이 배출권과 상관없이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ESG 목적에 활용이 되는 크레딧을 배출하는 게 산림탄소 상세 제도.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를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용지가 한국산림인증용지로 이제 인쇄됐다고 말씀하신 그 제도인 건데, 한국산림인증제도도 역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산림이 어떠한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면서 어떤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 사회와의 어떤 관계가 좋은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좀 보존해가면서 산림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3의 검증기관이 검증을 하는 제도가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산림에서 나오는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인증까지 해서 그 제품에 저희 마크가 찍혀서 소비자들이 이게 지속 가능한 제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제도가 제가 볼 때는 기업 여러분들이 ESG, 산림 ESG에 접근할 때 유념해 둘 수 있는 제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들이
경영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식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스콥 1 직접 배출, 스콥 2 간접 배출까지는 현재까지는 많이 관리되고 있는 영역인데, 앞으로 이제 스콥 3에 대한 탄소 배출에 대한 관리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스콥 3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업의 모든 가치 사슬 내에 있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추적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스콥 3의 의미인데, 그 말은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폐기되는 과정까지의 모든 탄소 배출량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게 앞으로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ETS 스콥 2를 빼냐 안 빼냐 이런 말씀도 했지만, 거시적인 환경에서는 요 스콥 3까지 가는 게 앞으로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탄소 배출의 관리 영역 내에서 저희 제도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 스콥 1, 2의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인 외부 사업, 산림 분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통해서 상쇄가 가능한 거죠. 얼마까지? 전체 배출량의 5%까지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콥 3까지를 확장했을 때 저희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인 탄소 상쇄 제도를 통한 어떠한 저희 크레딧을 통해서 상쇄가 가능하다. 요거는 제한 없이 0%에서 100%까지 상쇄가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사업이 굉장히 좀 유용한 거고, 의무를 넘어서 ESG와 어떤 사회 공헌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했을 때에는 산림탄소 상쇄 크레딧 역시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저희 제도에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여러 표를 만들었는데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산림 인증은 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제가 뭐 어거지로 짜맞춘 걸 수도 있지만, 스콥 3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는 소재 전환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플라스틱이라든가 철강, 시멘트 같은 소재를 앞으로는 목재 소재로 바꿔야 되고, 그 목재 소재에 가지고 있는 그 산림 인증이 달린 목재 소재로 바뀐다고 하면 더 완벽한 ESG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자체가 탄소 발자국, 탄소 내재된 탄소량이 원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 활동을 할 때는 이러한 소재 전환 좀 염두를 해두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1입방을 사용했을 때 원유 0.2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요. 목재 탄소 발자국에 대한 어떠한 것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경영 활동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표를 좀 드렸습니다. 당장 소재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쉽게 좀 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명함도 조금 산림 인증 용지로 바꾸는 거, 지속 가능한 보고서 같은 것도 의미 있게 산림 인증 용지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 기념품도 산림 인증 어떤 제품으로 만들 텐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산림 인증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간략하게 좀 보고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은 탄소를 감축을 저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감축을 당연히 저감하는 건 맞는데, 외부 크레딧을 사다가 탄소를 상쇄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견제 움직임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상쇄 활동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도입을 결정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CRCF라는 게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는 기존에 산림을 통한 상쇄를 인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활동도 제도권 하에 넣어가지고 인정을 하겠다는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산림에 속한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앨런 장관이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정책을 미국 정부가 최초로 이제 공표한 사건이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탄소 시장이 따로 논다는 어떤 제도별로 따로 논다는 것들을 통합해서 정부가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은 저희 상세 제도에 대한 어떤 강화이면서도 동시에 견제 움직임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글로벌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그와 함께 민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저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게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그린워싱이 과거 3년간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 크레딧이 과연 정말 지구에 어떤 강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라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자정 노력, 제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것이 과거 2, 3년간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발견량도 역시 좀 역성장을 했죠. 소비량, 탄소 소각량 역시 작년 2022년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탄소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번 꺾이는 그러한 게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 그거는 요거죠. 이 크레딧의 품질, 퀄리티가 정말로 이게 1탄소 크레딧이 탄소를 정말 1탄소를 적용한 게 맞냐? 라는 어떠한 시민단체의 어떠한 지적과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역성장을 했지만 그거와 동반해서 가격 역시 좀 떨어졌지만 요게 제도에 대한 무결성에 대한 어떠한 감시가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한 거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간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의 자정 노력이 ICVC에서 발표한 CCP 원칙입니다. 이 CCP 원칙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탄소 크레딧이 1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게 맞냐라는 게 하나. 이 탄소한 1크레딧의 그 탄소량이 다시 배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요게 이 사람에게도 팔리고 이 사람에게도 팔리는 어떤 이중 카운팅이 방지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에 대한 방지 조치가 이 CCP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나 사립탄소 상세제도 역시 이 CCP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할 거고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기업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제도에 더 관심을 가주십사 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 ESG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각각의 지역에서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냐 배출하냐에 대한 지도입니다. 보라색이 표시된 데는 이제 배출이 되는 지역입니다. 배출에 대한 원인은 산불이 발생하고 불법 벌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라색의 지역이 나타난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녹색이죠. 그만큼 산림 관리가 잘 돼서 산림이 잘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보라색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에 빨리 자금이 투입돼서 방지하는 게 글로벌 어떤 기후변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보라색 좀 개도국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림 저희가 이제 국내의 산림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국내는 그러면 어떤 가치가 추가적으로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탄소를 흡수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 국내 탄소 제도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다. 그거는 ESG 중에 S파트에 어떤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우리나라 산림이 아까 녹색으로 굉장히 잘 흡수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흡수량이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산림의 어떤 그 나이가 노령화 되면서 흡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6천만 톤을 흡수했다고 하면 2018년도 10년 후에는 4천만 톤으로 줄었고요. 앞으로 이제 2050년 넷제로가 달성돼야 되는 그 시점에는 1,500만 톤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에 대한 본 시각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제 산림청에서 논의하고 있고 대국민 홍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제는 조림이 원자가 아니라 이용이 먼저다라고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목재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석유에 대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목재, 저희 생활 공간에 목재로 이루어진 어떤 제품들을 많이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탄소 저장고가 주변에 있게끔 하는 그러한 어떠한 순환 산림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 관리도 이제는 조림과 보호가 아닌 이용과 지속 가능한 관리다.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에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역시 여러 기업분들께서 앞으로의 어떤 경영 활동에 이 점을 좀 참여해 주셨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업과 사립탄소 상세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외부 사업이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조직 경계, 공장 외부에서의 살림 활동입니다. 그 활동이 뭐냐? 신규 조림, 재조림에 대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림이 아니었던 지역에 나무를 심는 걸로 사업을 등록하시면 흡수량만큼의 크레딧을 받아가서 여기 할당 대상 업체에 팔 수 있는 방법론이 신규 조림, 재조림이고 두 번째는 식생복구, 저희가 뭐 도시숲을 조성하는 이런 행위 역시 저희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갱신조림, 조금 이제 수종이 너무 잘 안 자란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좋은 수종으로 바꿔서 조림하는 그러한 행위 역시 저희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목재통을 이용하는 것 역시 저희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고 산림재해지에 대한 복구조리 역시 저희 제도에 등록이 가능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30건 정도가 등록됐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건데 참고로 살림탄소 상세제도 한 600건 정도가 등록됐는데 저희 외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0건 정도가 등록돼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투자된 사례인데요. 사업이 등록된 사례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지구의 이러한 지역을 녹색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한 30년간 3,700톤 정도의 흡수량 크레딧을 확보할 예정에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식생복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빈 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바꾸는 거에 더해서 크레딧을 확보하는 사업이 포항시청과 철도공단에서의 이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조림의 사례도 역시 최초 등록이 된 사례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되고 잘 안 자라는 지역을 더 잘 자라는 수준으로 바꾼 사업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수량을 계산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컨설팅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타당성 평가, 그다음에 환경부의 등록 심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컨설팅 기관을 붙여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러한 것도 좀 잘 이용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제도가 글로벌 제도와 비교해서 등록 시기도 유사하고요. 등록된 건수도 유사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등록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니면 그 차이점은 주요 차이점은 이 규모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한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한계 어려움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 산림의 소유 구조 자체, 토지의 소유 구조 자체가 원체 영세하다 보니까 단위 프로젝트가 작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경제 규모가 발현이 안 돼서 비용이 높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공동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산주분들께서 묶여서 한 번에 저희에게 등록하는 그러한 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서 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지자체 땅도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땅이 크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관할에 있는 산주분들께서 같이 규모 있는 산림 경영지를 만든다가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산림 경영에 대한 자금과 저희 등록에 대한 자금을 금융상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산림 펀드가 조성된다라는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산림 펀드가 지원해주는 어떤 전문화된 어떤 산림 경영 SP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들어가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규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자재를 보급이 가능한 거고 안정적인 원자재가 이 수요기업에게 가면 수요기업들은 그 규모가 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이러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설비 투자가 가능한 게 되겠죠.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의 가치 사슬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 또 하나 덧붙여질 수 있는 ES적인 가치는 아리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정화된 어떠한 원료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열병합 발전소에 설비가 들어갈 수 있고 목지에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설비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는 아리백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또 하나의 에너지 파트의 가치 사슬이 되고 여기에서의 어떤 산림경영을 이용한 어떤 자발적 탄소 시장이나 아니면 외부 사업의 크레딧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목재 이용 방법론을 이용한 크레딧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이라는 또 다른 방법에 의한 탄소 배출 크레딧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림 경영, 목재 가공, 에너지 생산, 그다음에 산림 탄소 크레딧까지 하는 아주 좀 뭐랄까 통합적인 가치 사슬이 완성될 수 있고 여기에서 참여하는 많은 금융기관이라든가 목재기업, 산주분들까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개발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틀의 어떠한 접근에 기업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좀 ESG 가치를 또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젝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스코프 1, 2, 그다음에 3까지 가고 있고 이런 활동을 요구하는 어떠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후 공시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고 있고 또한 아리백에 대한 거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시밤이라는 거 역시 이제 제품 단위의 탄소 가격을 이제 똑같이 맞추겠다, 탄소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맞추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움직임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도입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한 EUDR, 산림 벌제, 불법 산림 프리라는 어떠한 그런 제품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떠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생물 다양성에 기업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까지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산림은 ESG라든가 이러한 경영 활동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 낮다라는 거 방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ETS 가격이 너무 낮은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방 같은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가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똑같은 탄소 1톤에 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산림 탄소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는 아닌 게 왜냐면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지, 토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사업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주라든가 어떤 그런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가 오늘 제 발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이 그렇다면은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냐, 탄소 감축에서 비용 효율적인 수단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IPCC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산림의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지속가능 산림 경영, 조립 대조림의 1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 20불 이하라고 책정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CCSU 같은 경우에는 뭐 200불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림이 실질적으로 좀 저렴한 감축 수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에 있어서는 어떨까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어제 그제 좀 계산을 해서 발표 자료는 없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께 외부 사업에 등록하는 데에 소요되는 어떠한 비용은 경영 비용이 있죠. 조림을 하고 풀베기를 하고 어린 나무를 가꾸고 가지치기하고 숟갈배기 하는 이러한 비용 플러스 저희 제도에 등록하는 어떤 행정비용이 있습니다. 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어떤 비용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10헥타 사업을 했을 때 톤당 한 5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100헥타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한 4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서 일차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20%에 비해서 훨씬 높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업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정 좀 알아주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기회가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영, 산림 경영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 90%의 보조를 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가 보조를 받아서 조림을 하고 풀베기 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톤당 그 비용은 훨씬 많이 낮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산림을 통한 어떠한 그 탄소 감축 활동이 경제 효용적이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산림 쪽의 여건인 거고요. 공동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여러 주체들을 좀 저희 활동에 좀 유입하고 싶어서 이런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좀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회계를 하고 있는 어떠한 기업과 스타트업과 단양에서 산경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탄소 크레딧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한 이 탄소 크레딧을 전문적으로 중개 거래하는 앱 플랫폼 역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이러한 플랫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두세 개 이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 훨씬 많아질 여건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이따가 이제 내일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기도 한데, 제품의 탄소를 완전히 지운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죠. 이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지우는, 상쇄하는 그 크레딧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탄소 상쇄 크레딧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의 제품들이 시중에서 이러한 넷제로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홍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전달해주는 이런 생생 라이프 사진 정도 기획을 했던 바 있는데, 아직은 좀 작은 단위, 작은 규모의 협업 사례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제도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 크레딧이 잘 사용될 수 있게끔 ESG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생적인 탄소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생적인 탄소 시장이 되려면 다양한 주체들이 저희에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산주분들은 크레딧을 만들어내고,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 크레딧을 판매를 하고, 큰 기업들이 그런 크레딧을 활용해서 넷제로를 하는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사업 주체들이 들어오셔서 저희와 생태계를 같이 축축해 나가자고 좀 제안을 드리는 바이며, 구체적으로 산림 ESG에 관련된 한국 ESG 기준원의 기준에도 저희 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산업통상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도 저희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림탄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걸로 제 발표에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이제 이 행사의 말미에 저희 컨설팅 시간과 또한 기업 간의 네트워킹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고 있으니, 그때 개별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도 상당히 많은 업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임업진흥원 소순진 실장님의 강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 기업 ESG에 있어 산림탄소와 산림인증 등 활용성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림 ESG 생태계 확장에 대한 제언이 인상 깊었는데요. 향후에는 오늘 또 세미나에 참석해줬던 모든 내외빈 분들께서 서로 협업해서 산림 ESG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